떨어졌던 부분이 다시 반등하면서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질 것이고 경기 침체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흔히 말하는 금융 리스크, 위기 상황이 지금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량은 전국이랑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요즘은 어느 정도 됐나요?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죠. 평균치로 온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서울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서울은 평균치로 왔는데 지방은 여전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입지가 최고였구나 라고 하는 이 현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아요. 한동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정부가 지방에 관련된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 줄까 이것에 대해서 좀 지켜는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지금 매물은요? 어쨌든 집값이 반등한 지금 이제 집을 가지신 분들이 이 상황에 오르니까 더 오른다. 매물을 걷어들여야지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오르니까 지금 빨리 팔아야 되겠다 하는 수 있잖아요. 어느 쪽이 좀 더 가깝나요? 시장의 사이클마다 다 틀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승장 이후에 조금 위험했다가 다시 살아난 장이잖아요. 지금 신문기사를 보시게 되면 매물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좀 털고 싶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긁어 모으신 분들이 이참에 좀 팔고 좀 편하게 쉬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상승장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그냥 사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없는 입장이었는데 요즘에는 매물이 늘고 있는 건 맞아요. 거래도 좀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물이 급격히 줄어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로 기존에 보유하고 싶었던 분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재조정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저한테 제일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거 파는 게 맞겠죠?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집 가진 분들이 좀 팔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 더 많은 느낌이군요. 직전에 놀랬잖아요. 놀랬으니까 아유 그럴 바에는 그거 팔고 난 다음에 그 현금을 통장에 넣어두고 있어야 다음번에 뭔가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물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약간 그 느낌이군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 삼성전자 지금 한 7만 원이면 내가 예전에 한 7만 원에 샀어. 그리고 이게 한 6만 원 찍었어. 마음고생했다가 다시 7만 원 되면 그때가 엄청난 매물대들이 맞아요. 왜냐면 이제 빨리 팔고 나 떠나야 되겠다. 그게 주식과 부동산이라고 해서 다른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2021년 11월에 이제 집값이 전고점 찍고 내려갈 때 사실 몇 개월 동안은 상승 얘기하신 분들이 여전히 많았단 말이죠. 네네. 그분들이 하는 주장이 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래 찍힌 것도 1억, 2억 떨어졌다 하더라도 정말 굉장히 소수다. 이거를 하락이라고 난 볼 수 없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한 1년 넘게 하락이 되니까 상승 얘기하셨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하락이라는 걸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 또 나오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가 반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예전보다. 그리고 상승에 찍히는 것도 많지 않고 과거에 상승론자가 얘기했던 것과 지금 하락론자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하락가 얘기하시면 또 위로 올라가는 거래량이 많지 않고 위로 찍힌 거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 상승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단순히 들으니까 그때 상승을 고집하셨던 분들이랑 지금 하락을 조금 고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좀 비슷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거래량과 그 고점이 찍히고 저점이 찍히는 그걸 가지고 상승이다 하락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해요. 왜 그것을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의 결과물이지 앞으로의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지금 과거의 상황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미래 예측하는 데 쓰는 거는 절대로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미래를 예측하려면 좀 뭘 봐야 될까요?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지표가 명확하면 미래를 다 알 수 있겠죠. 저는 되게 주관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소득 대비 가격이 얼마나 단기간 많이 올랐냐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PIR이 중요하다는 의미인 건가요? 예, 그렇죠. 그 PIR을 갖다 부동산 전문가들 굉장히 싫어하죠. 그 얘기에 맞지 않는데 저도 안 봐요.
안 본다고요? 평상시 안 봐요. 근데 그 부분을 봐야 될 때가 언제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이 눈이 미쳐 돌아갈 때라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자신의 포지션은 가격대는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뭐 얼마 전에 5억이었던 아파트가 최근 들어서 10억이 됐고, 근데 예를 들어 소득이 증가한 폭은 별로 많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를 살려면 영끌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집값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안 사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수치로 만들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수치는 없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하나의 사례로 PIR 같은 경우를 보는 게 그때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동산 하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의 저의 지표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상시는 쳐다보지도 않던 물건에 사람들이 몰려들 때가 꼭지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 지금 말씀하셨던 이 거래량은 왠지 뭔가 명쾌하잖아요. 명쾌한데 이 명쾌한 것들은 결과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미래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지 안 부담스러워하는지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하락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리까리해서 사람들 예측을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측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를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과연 데드캣 바운스 관련된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떨어졌던 부분이 다시 반등하면서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질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소득이 지금 증가하기에는 경기 침체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금융 리스크, 위기 상황이 지금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영끌 얘기도 해주셔서, 금리도 영끌과 사실 너무 크게 관련이 있는데, 밀접하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사실 동결을 했던 이유는 3.5%였나요? 거기 동결한 이유는 사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제 그런 부담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일 텐데, 지금 연준이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어쨌든 더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이번 9월이 아니더라도 11월이라도. 그러면 이제 지금 기준금리가 한 2% 차이 나는데, 네. 이게 2.2가 되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도 한 번 정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혹시나 하실 수 있다고도 보시는지, 그다음 플러스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집값에 굉장히 좀 영향을 좀 크게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그렇죠.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연준이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이 올린다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도 부담스러워한다는 건 맞아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항상 따라는 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리를 저도 올릴 거라고 봐요. 이게 금리 차가 나면 외환이 빠져나가는 건 당연한 그 뭐 경제학 이론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올리느냐 안 올리냐를 볼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올렸던 거에 사람들이 지금 적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많이 적응됐어요. 거기서 뭐 0.25가 올라간다고 해서, 또는 0.5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엄청난 충격이 온다? 제가 볼 때는 처음 맞을 때는 아프지만 두 번 맞을 때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덜 아픈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금리 인상 부분은 금리를 우리나라도 조금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렇게 금리 차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 말고 그냥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정도는 충분히 지금 사람들이 이제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근데 영향을 미치는 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한테 다 미치는 게 아니라, 그때 영끌해가지고 금리 변동에 가장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취약계층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이분들한테만 영향이 미칠 뿐, 사실 나머지 분들한테는 영향이 미치지 않고요.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분들이, 그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내놓는 매물을 또다시 회수하면서 싼 가격에서 매수하는 그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걱정하거나 뭐 엄청난 큰 폭락이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극단적인 사례일 뿐, 사실상 거의 안 일어나고 있어 왔다. 그래도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미분양 주택 증가폭은 요즘에는 좀 어떤가요? 요즘에는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죠, 확실히. 네, 줄어들었죠. 근데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 미분양 지표를 가지고 뭔가를 또 지금 현재 시장을 보는데 쓰면 안 된다고 봐요. 분양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뜻인가요? 예, 첫 번째는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살 수 있도록 지금 분위기를 정부가 어쨌든 만들어줬잖아요.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도 누군가는 들어왔던 거고.
심지어는 지금 가장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동네가 대구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대구 시민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야, 너무 많이 떨어졌어. 그냥 보유하고 장기적으로 가면은 너무 싸게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지 뭐. 라고 또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매수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크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그래서 그냥 지금 현상에선 너무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측하지 말기라고 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자, 그럼 지금 분양시장 경쟁률 뜨거운 지역이랑 그래도 미분양 아파트 또 늘어가는 지역도 있던데 이거는 결국 그 양쪽의 차이는 입지인 건가요? 그렇죠. 미분양이 늘어나는 곳들 일단 지금 현재 미분양이 가장 많이 있는 곳 하게 되면 다 지방에 몰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산도 있을 것이고 익산도 있을 것이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미분양이 굉장히 많은 지역, 결국 입지 문제예요. 그리고 또 그 부분들이 왜 발생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직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없는 돈 가지고 돈 벌어보겠다고 몰려갔던 지역이 아무래도 지방 쪽이었는데 이것들을 보면서 건설사들이 또 지방에다 집을 많이 분양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미분양이 많은 거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딱히 얘기할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방이랑 서울 집값 얘기해 주셔서 이제 일본 집값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한국 부동산은 어쨌든 지난 몇십 년 동안은 계속 우상향 했잖아요. 근데 일본과는 좀 달랐는데 한국은 어떻게 일본의 그 장기 불황의 그쪽에 다른 그런 걸 좀 피할 수 있었을까요? 운대도 맞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진짜 극악의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일본 사례를 처음에 언제 들었냐면요. 2000년대 초반에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로 이렇게 될 것이다를 2000년대 초반부터 들었어요. 그때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되게 불안했었고 왜냐면 다른 건 다 일본 쫓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특히나 뭐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고령층 이런 것들 다 똑같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본의 사례랑은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일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정부가 정책을 잘못했던 부분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는 뭐 프라자 합의 이후에 미국이 환율 조정을 하면서 뭐 좀 문제를 일으켰던 것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금리를 급격히 올렸던 것도 있었잖아요. 급격히 올리면서 너무 버블을 갖다 좀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늦었던 것도 있었고 제가 보는 관점으로 그것들이 회복불능이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는 이제 물론 상업용이라고 또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대출을 앞으로 올라갈 것을 생각하고 100%, 110%, 120% 해줬잖아요. LTV를. 그렇게 해줬다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결국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그리고 난 다음에 단기간에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큰 충격을 만들고 가격이 떨어지는 폭이 너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완전히 죽어버린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초반부에도 언급을 했지만 가계부채 관리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잊을만 하면 가계부채 얘기하면서 막 조여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의 사례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일본 사례는 20년 동안 우려먹었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다마신 도시도 얘기 나오고 뭐 온갖 동네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너무 잘 관리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일본도 지난 몇 년은 또 올랐잖아요. 결국에는 일본과 같은 극악의 사례는 발생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혹시나 그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지라 어쨌든 한국 집값이 우상향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확실하게 초고령화로 이제 제가 알기로 고령화가 18%인데 지금 초고령이 한 20% 초고령을 진입하는 걸로 아는데 그 다음에 저출산 0. 지금 상반기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0.7명 놓더라고요. 그래서 0.6 정도로 간다는 것도 거의 확실한 것 같던데 더 나아가서 저성장 국가로 이제 우리도 접어들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집값이란 거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득. 근데 소득을 버는 인구도 줄어들고 나이도 이제 드신 분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소득 자체가 저성장이고 한국 집값이 이제 지금 과거처럼 앞으로도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게 되면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도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으나 지금 말씀하신 노령층 증가, 고령 인구의 증가 때문에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큰 그림을 볼 때는 아니 그때까지 집값이 상승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시장에는 그런 큰 그림 말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현상으로 일본을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을 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인구 중에 상당수가 고령층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곳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일반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일반화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딱 두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도쿄는 올랐습니까? 나머지 지역은 올랐습니까? 도쿄도 지역들 같은 경우에 중심부 지역들은 지금도 오르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도쿄도 외곽 지역들이거나 도쿄도가 아닌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빈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큐멘터리 보게 되면 그 빈집을 이용해서 뭔가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막 나오고 있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그런 동네가 빈집을 이용해서 활용할 정도가 되는데 무슨 집값이 형성되겠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들한테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게 된다면 결국 서울과 수도권, 극단적으로 수도권 아니라고 쳐도 서울이라고 하는 동네를 봤었을 때와 나머지 지역을 봤었을 때를 보게 되면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건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제 주변에서도 사실 제 나이대가 가장 인구들이 경쟁률이 제일 높은 세대거든요. 70세대이거든요. 그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가장 저희도 경쟁률이 심했던 세대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은퇴할 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우리 바로 윗세대라고 얘기하게 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다 전원주택에서 사는 게 꿈이셨거든요. 맞아. 요즘 그 얘기 없는 것 같아. 지난장의 부동산 시장이 서울이 급등하지 않고 버블세븐이라는 게 급등했고 그 버블세븐 중에 상당수가 용인 같은 곳이었어요. 외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 문화를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버블세븐이라고 하는 곳 중에 하나가 그랬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원주택으로 몰려가는 것들을 원했던 시기였는데 그렇게 나가보니까 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병원 가기 힘들고, 그래서 제 또래나 제 바로 위에 세대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역세권, 그 다음에 병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것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서울일 수밖에 없어요. 교통망 촘촘하죠. 그 다음에 병원도 많죠. 물론 병원 중에서는 중구에 있는 백병원은 이번에 문 닫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겠지만 이제 도심 공동화 형상이겠지만 계속 그건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저는 서울이라고 하는 곳들, 일부 수도권 지역들, 이런 곳들을 그냥 퉁쳐서 인구가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저기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일부 지역의 그 부분들의 공동화 현상 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고령층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쪽 내용과 이쪽 내용을 합쳐서 얘기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말씀은 지역 간의 격차가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대도시 안에서도 지방의 대도시 아니면 서울, 경기 상급지로 좋은 지역으로 더 몰려들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요거 한 가지는 정리해야 되는 게, 어쨌든 요것도 하나의 입지인 거잖아요. 좋은 입지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아까 또 초반에 얘기해 주신 건 입지 확진 편향에 빠지면 안 된다. 여기가 약간 이제 안 맞을 수 있어서 요거 한번 명쾌하게 우리가 딱 버무려 주시면. 일단 큰 줄기와 작은 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미시와 거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입지예요. 근데 미시적으로 보게 되면 입지가 너무 좋은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사이클상 보면 그 주식도 그렇고 몰려가잖아요. 몰려가는 시점의 입지는 역시 거기서도 버블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고점이다. 네, 버블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버블의 고점이 나타난 것들은 가격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거시와 미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큰 그림으로는 입지를 봐라. 하지만 그 입지에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명쾌히 이해했습니다. 또 지방 얘기해 주셔서 지방 대도시만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이 다른 이제 소도시도 많이 좀 물어봐달라고 해주시는데, 이제 그걸 다 물어보면 시간 한계가, 그리고 거기 계신 분보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쪽을 할 수밖에 없어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서울이 아닌 이제 이번에 인천이랑 경기만 한 번씩 한 줄평이랑 5대 강력시, 부산, 울산, 대구, 강주, 대전이랑 세종 같이 묶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시죠? 앞으로 좀 어떻게 볼 될까요? 일단 경기, 인천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경기도는 그냥 서울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의 영향권을 다 받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인천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단기적인 입주 물량 급증이거든요. 그렇게 떨어졌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인천이 집값이 떨어진 모습이 아니에요.
그 말은 역시 풍부한 수요가 서울 수도권에 있는 풍부한 수요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가격이 싼 곳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물론 입지 그 지역의 입지도 좋고 뭐 신축이나 이런 것도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괜찮은 곳들은 너무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곳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죠. 특히나 인천 가지고 제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인천이 그 정도로 녹록한 도시는 아니었다. 자, 부산은요? 부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2인자죠. 2인자이다 보니까 잊을만 하면 다시 관심이 가는 곳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다시 입주 물량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이 5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물량이 줄어요. 입주 물량이. 예. 뭐 단기적으로 뭐 2023년, 4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5년, 6년, 7년도를 보게 되면 일단 줄어들고 있는 게 현재 추세이기 때문에 썩어도 준치. 부산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싸게 나온 물건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확인해 볼 만한 곳이면 틀림이 없다. 울산요? 울산은 미치고 팔짝 뛰겠다. 울산을 의외로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저도 그걸 보면서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울산은요, 눈에 보이는 거는 앞으로 입주 물량이 굉장히 크게 줄어요. 몇 달 전부터 쭉 보는데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들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을 보는데 착공이 정말 안 됐어요. 숨어있는 인허가 물량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울산이 좀 애매하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울산 하면은 대표적인 산업이 있잖아요. 조선? 네, 조선. 자동차? 특히 이제 조선. 네. 아니 요즘 들어서 조선이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요, 많이 안 오른 곳이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는 조선 경기를 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도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울산은 제 개인적으로 미치겠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크게 벌 수 있는 곳 같아요. 앞으로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럼 대구는요? 대구는 그냥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길게 보자. 아직 어둠이 좀 더 남아있다는 의미 같기도 하고. 지역 주민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싸니까. 근데 그러더라도 너무 단기간에 그 왜 이렇게 안 올라요가 아니라 어차피 물량이 많은 곳들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일단 그래서 무조건 기다려라. 사는 거든 뭐 안 사든 그거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길게 기다리는 곳이다. 하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광역시다. 서로 하는 광역시다라기 때문에 조금 길게 기다려라. 광주는요? 광주는 소리 없이 간 곳이죠. 그래서 광주는 저는 큰 걱정은 안 해요. 광주 같은 경우는 이 5대 광역시 중에서 대표적으로 물량이 적어요. 입주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광주 같은 경우는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전, 세종은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묵잔이 조금 성격이 다르고 안 그러자니 물량 자체는 같이 비슷한 곳이니까 저는 장기 유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 유망. 단기적으로는 좀 물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량이 많아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뭐 분양한 곳이 되게 과열됐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되는 것 같은데 부침이 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광역시 자체의 5대 광역시는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기적 물량이 조금 더 과도하다라는 거 생각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대구보단 덜하지만 좀 기다려야 될 곳이다. 최근에 이제 전국에 아파트 지어지는 것들을 보면 뭐 순살 아파트라든가 뭐 그게 이제 철근에 빠진 부실 아파트 뜻하는 건데 이런 붕괴 사고 관련 사건이 최근에 그래도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옛날처럼 못 사는 시대도 아니고 되게 잘 살고 기술력도 좋아졌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인 거죠? 글쎄요, 뭐 어떤 한 회사를 비난하기도 애매하고 정부를 비난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분명한 거는 아마 조급하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 특히 이제 바로 직전의 상황이 상승기였었고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한 거라 부동산 시장 자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바꿔나가겠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이거 앞으로 시장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쪽에는 별로 저는 영향이 없다라고 봐요.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예를 들면 분양가에 이제 이런 철근 가격이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녹아져 있지 않으니까 이런 거라도 뭔가 좀 금액을 낮추려고 했던, 되게 어쨌든 잘못된 의도이지만 당연히 건설사 입장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공기 단축이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효율적인 가격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데 최근에 굉장히 가격대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현상은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게 이슈화가 됐잖아요.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뭔가 할 수는 없겠죠. 문제는 오히려 공급이 더 줄어들 것 같은 게 문제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그동안은 어떻게라도 뭔가 만들어내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면 난 제 가격 받지 않으면 못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협상 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공급의 중기적인 부족 상황을 만드는 특히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이 진짜 많아졌잖아요. 정말 많아진 정비 사업이고 저도 재개발 쪽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항상 이슈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공사비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원래 조합원 분양가는 당연히 정해놨기 때문에 이 가격 아니면 안 되는데 지금 못해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조합원이야 옛날 가격으로 하고 싶어 하겠지만 울먹여자 먹기든 뭐하든 그렇게 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공급 부족 지금 그러잖아도 인허가랑 착공이 줄어들었다고 굉장히 지연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죠.